안녕하세요. 딸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60대 끄트머리 남자입니다. 제게 자식이라곤 그 딸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부모로서 자식과 억지로 갈라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건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문드러지는 일이더군요. 저는 그런 딸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재회를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프고 아팠던 딸과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진 어머니가 절 가진 걸 알자마자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며 늘 술만 마셨고 그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10살의 고아원에 보내지게 됐죠. 다행히 그곳 원장님과 선생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들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살 때 물만 마시며 사흘 정도를 버틴 적도 있었으니 별로 힘들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13살 때 고아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입양이 아닌 한 야채가게 주인 부부의 어린 일꾼이 되어서요. 그들은 서류 한 장 제대로 작성도 하지 않고 저를 데려갈 수 있었죠. 지금이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거든요. 야, 임마.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힘을 왜 그렇게 못 써? 박스 2개씩 나르라고, 2개씩. 우리가 너 같은 고아 데려와 먹여줘, 재워줘. 학교도 보내주는데 밥값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선 늘 자신들이 불쌍한 고아 하나 걷어 키우는 착한 사람인 척 포장하며 떠들고 다녔죠. 그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게 다 장사미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상은 당연히 달랐지만요. 그들은 새벽이면 절 시장에 데려가 무거운 야채 박스를 나르게 하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게 앞에 세워 장사일을 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 가면 청소, 빨래, 음식, 설거지 등 없는 집안일도 만들어서 절 쉴 새 없이 부려먹었죠.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저를 데려온 뽕을 뽑아야 한다면서요. 그들은 절 공짜에 가까운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만 봤던 겁니다. 내가 남편도 없는데 혼자 그 힘든 야채 가게를 어떻게 계속하겠니?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알아서 살 수 있지?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닌데 설마 내가 널 내보낸다고 서운해하거나 하면 우스운 거다? 저는 그 집에서 고등학교에 가기 직전에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 아저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며 저는 더 이상 아줌마에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줌만 가게도 접고 집도 정리한 뒤 친정으로 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전 힘들게 구한 공장의 기숙사에 들어가 돈을 벌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살던 작은 고아원은 그새 문을 닫아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곳에서 좋은 어른을 만나 나이 23살 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너 같은 사연 가진 불쌍한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근데 방연아, 불우하게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밑바닥 인생만 살다 가는 건 아니야. 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물가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물가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썩은 우물물에 던져졌든 드넓고 자유로운 바다에 내던져졌든 간에 누구든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발버둥 치다 보면 높디 높은 우물벽도 기어 올라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상 땅에 발을 디디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연아, 힘들어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놈의 고약한 팔자에 지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 내가 그래서 너 이렇게 검정고시 공부도 알려주는 거야. 최소한 썩은 우물물에선 벗어나서 살아가라고. 그 아저씨와 인연은 아저씨가 먼저 공장을 떠나며
자연스레 끊기게 됐는데요. 나중에 은혜를 갚고 싶어 아저씨의 소식을 수소문했던 만큼 전 아저씨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검정고시 일뿐 아니라 아저씨가 해주셨던 말이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과 힘이 됐었거든요. 저는 20대 중반에 자꾸 월급도 떼어먹고 직원들 대우도 엉망이었던 그 공장을 나와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자랐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죠. 아내는 당시 여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이런 멋진 사람이 대체 왜 저를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왜긴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나랑 다르게 방연심 뭐랄까 거칠게 자란 야생마 같다고 해야 할까? 남자답고 너무 멋지잖아. 새님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철철 넘친다고. 아낸 뭔가 자신과 너무 달랐던 제 살아온 모습에 매력을 느낀 듯 하더군요. 전 저대로 매사에 당당하고 곱디고왔던 아내에게 푹 빠졌고요. 그때까지 여자라고 만나본 적도 없었으니 더더욱 첫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먼저 제가 좋다고 다가왔던 아내는 제게 먼저 청혼까지 했습니다. 저를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아내가 되어 살고 싶다면서요. 가족이 없던 제게 아내와 아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드디어 제게도 평생 꿈꾸던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어 저는 장인장모의 거센 반대에도 매일같이 처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양심도 없는 거렁뱅이 자식이 감히 누구 딸을 넘봐. 우리 인숙이 나랑 내 안사람이랑 용하다는 점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빌고 빌어 내 나이 35에 겨우 얻은 외동딸이야. 근데 근본도 모르는 놈이 감히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당시 전 장인에게 뺨도 맞아보고 장모에게 냉수 세례도 받아봤어요. 그런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잘 사는 집에서 저 같은 사이가 가당키나 했겠어요. 그래도 전 저를 향한 아내의 맹목적인 마음을 믿고 용기를 냈던 거죠. 자식 앞엔 장사 없다고 결국 장인 장모는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절 못마땅해 했지만 결국 아내를 위해 우리의 신혼집까지 마련해주며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그런 두 분께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처가에 찾아가 머슴 노릇을 하기도 하고 날선 비난과 비아냥도 푹 숙인 고개 위의 뒤통수로 덤덤히 받아내며 살았죠. 그래도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요. 저와 아내의 사이에서 태어난 저희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가 정말 내 딸인 거지? 이 강방현이 피를 이은 내 딸 맞지? 처음 딸을 안아본 날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듯한 벅참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라도 기꺼이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후 전 완전한 딸바보가 되어 살았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울지 마, 유민아. 아빠가 꼭 1등 만들어줄게. 제 인생은 딸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딸의 유치원 운동의 날, 아빠 딸의 2인 삼각 달리기 때 넘어져서 울던 딸을 들쳐업고 1등 했던 일은 나이가 들어서도 한 번씩 꿈을 꿀 만큼 오래도록 기억되더라고요. 1등을 하자 까진 무릎이 아픈 줄도 모르고 방방 뛰며 웃던 딸의 해맑은 얼굴이 제 뇌리에 선명히 남았었거든요. 비록 규칙 위반으로 실격 처리가 되긴 했지만요. 아빠, 이거 보세요. 저 받아쓰기 1등 했어요. 우와, 우리 유민이 100점 맞았네. 1등이면 우리 유민이만 100점 맞은 거야? 아니요. 저 말고 10명 더 있어요. 그래도 100점이면 1등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맞지, 맞아. 우리 유민이 대단하네. 딸은 절 정말 잘 따랐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딸은 쪼르르 달려와 목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학교 선생님이나 당시 주부로 살던 아내에게 칭찬받은 일이 있으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종알종알 자랑을 하곤 했죠. 9살 땐가 한 번은 딸이
제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숙제예요, 아빠. 고생하신 엄마 아빠 발 씻겨드리기요. 제 엄지손가락만 했던 손이 언제 그렇게 커서 제 발을 씻겨주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이외에도 딸은 앙증맞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아빠가 최고라며 자기 전엔 꼭 제 볼에 뽀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 전부를 준데도 딸과는 바꾸지 못할 것 같았죠. 반면 아내와 제 사이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악화되어 갔어요. 당신 어떻게 좀 더 큰 회사로 이직 못해? 이게 월급이야, 쥐꼬리야. 내가 나 걱정하는 엄마 아빠한테 맨날 얼마나 면이 안 서는 줄 알아? 나 백화점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맨날 싸구려 옷에 콩나물 요만큼 사는데도 덜덜.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될진 꿈에도 몰랐다고. 아휴, 몰라. 처음엔 저와 함께라면 단칸방에 살아도 좋다더니 아내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제가 말만 걸어도 짜증을 냈던 어머님처럼요. 처음엔 제가 너무 무능력한 놈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는데요. 점점 절 심하게 무시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그 칙칙한 양복 좀 갖다 버려. 바지 밑단이 다 해졌잖아. 거지처럼 정말. 뭐? 거지? 난 당신이 그렇게 돈돈거리길래 나 입고 먹는 거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을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궁상까지 떨고 있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오든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아낀다고 나 별로 고맙지도 않거든? 그 돈으로 내가 백화점에서 원피스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래서 맨날 장인 장모님 찾아가서 투덜대고 내 뒷담화하는 거야? 당신이 비싼 음식 먹고 싶다, 백화점 쇼핑하고 싶다 노래 부르면서 자꾸 장인어른 도움 받으려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갈수록 날 더 싫어하시는 거잖아.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난 처녀 시절처럼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줄 능력이 없다. 물론 노력하겠지만 당신이 힘들 수도 있을 거다. 그래도 나한테 시집 오겠냐니까 당신이 무조건 다 괜찮다며? 그런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투자까지 뛰고 주말마다 공사장 막노동까지 나갔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해?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점점 가난한 제게 환멸감까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점점 제 벌이를 무시하며 처가에서 돈을 받아 사치를 부렸고 저만 보면 방문도 쾅쾅, 그릇도 쾅쾅거리며 자신의 불만을 있는 대로 표출했어요. 나중엔 같이 자기도 싫다고 저를 거실로 쫓아내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팥줄부처럼 살려고 대학까지 졸업한 줄 아냐며 저 먹을 것만 쏙 빼고 딸과 둘이 밥을 먹는다거나 제 빨래만 쏙 빼고 빨래를 하기도 했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주부잖아. 난 돈을 벌어오고. 그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왜 파출부야? 내가 당신 덕분에 먹고 살아? 우리 아빠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지. 그깟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양심도 없지. 남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려서 그 좋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당신 때문에 애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 직장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사실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 정도로만 하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주부로 살고 싶었다고 당신이 그랬었잖아. 내가 되고 싶었던 주부는 이런 궁상맞은 꼴이 아니라 우리 엄마처럼 우아하게 수입식기 사드리고 외식도 실컷 할 수 있는 사모님이었어. 내가 너무 현실을 몰랐던 거지. 살아온 게 너무 다른 사람들끼린 애초에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어렸다고. 사랑 그까짓 건 10년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거라는 걸 몰랐었다고. 당신처럼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이 암울해지고 내 자식까지 궁상맞게 자라게 된다는 것까진 생각을 못 했었단 말이야. 점점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완벽한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저도 아내만 보면 숨이 턱 막혀왔죠. 그래도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건만 부모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던 딸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더는 저와는 못 살겠다던 아내 이혼 요구로 딸이 11살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때 딸만은 제가 데려오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에 그만 부딪혀 버렸죠. 가난했던 직장인이던 저와 달리 주부였던 아내는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육아를 도와줄 친정 부모님도 있었으며 장인 장모에겐 저희 딸을 잘 키워줄 재력도 넉넉했으니까요. 법도 당연하다는 듯 아내의 손을 들어줬고요. 아빠, 아빠도 같이 가요. 네? 미안해, 유민아. 아빠가 우리 유민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전 딸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딸이 걱정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도 장인 장모도 저희 딸에겐 정말 지극정성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딸도 절 좋아하긴 했지만 늘 붙어있던 자기 엄마와 애착 형성이 더 잘 되어 있었죠. 그랬기에 넉넉한 처가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인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딸과 헤어지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거기까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후 친정으로 들어간 아내는 그러니까 전처는 제게 딸을 보여주길 정말 싫어했어요. 딸 좀 보여달라고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도 전처는 절 그저 문전박대할 뿐이었습니다. 그건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감히 내 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유민이한테 자네 같은 거렁뱅이 아빠는 필요 없어. 그렇게 절 쫓아내던 장인 장모와 전처를 피해 저는 딸의 학교 앞까지 가서 딱 한 번 딸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저와 헤어질 때 끝까지 절 부르며 목 놓아 울던 딸의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아빠가 자기를 버린 거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었죠. 아빠, 왜 그동안 저 만나러 안 왔어요? 전 아빠가 이제 저 싫어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우리 유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역시나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아이 앞에서 부모 흉을 보는 건 딸을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저는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다며 잘 둘러댔습니다. 그 이후 전 딸을 만날 수 없었어요. 장인 장모와 전처가 제게 말도 없이 절 피해 이사를 가버리며 딸도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겨우 전처에게 연락이 닿았을 땐 전처가 한 번 더 제 억장을 무너지게 했고요. 이 찐득이야. 그만 좀 하라고. 애 양육비도 그만 좀 보내. 필요 없다고 그 구질구질한 돈. 나 이번에 아빠가 주선해준 사람이랑 결혼해서 일본 가. 일본에서 대학 나와서 거기서 사업까지 성공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급이 달라. 그 사람이 벌써부터 애를 얼마나 예뻐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유민이를 생각한다면 더는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마. 이제야 애가 당신을 좀 잊어가고 있으니까. 이후 전처는 정말 재혼 후 딸과 함께 일본으로 이민을 가버렸더군요. 그렇게 전 딸과의 인연이 끊겼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던 제가 일본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전처가 연락처나 주소를 당연히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전처의 말대로 제가 계속 딸을 만나려고 한다면 딸이 새아빠에게 적응을 하지 못할 것도 같았고요.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던 마지막은 가지고 있던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남은 기간 동안의 딸의 양육비를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전처에게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민이한테 아빠 둘인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꼭 우리 유민이 대학 학비라도 대줘. 부탁할게. 전처 좋은 일만 시켰다고 친구 녀석 하나는 혀를 차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정도로 딸은 제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죠. 이후 전 이를 악물고 성공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실패하고 딸도 잃게 된 거니까요. 이젠 제 목숨과도 같던 딸까지 잃었으니
제 안엔 오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공 하나만 바라보며 정말 지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리운전의 막노동, 수산시장 새벽일 등 투잡 쓰리잡을 쉬지 않고 뛰며 돈을 모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몰랐기에 닥치는 대로 우선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렇게 돈만 모아서 어느 세월에 성공하고 부자가 돼. 내 돈을 벌려면 재테크가 답이야, 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알지? 모르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그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모르면 평생 이런 대리기사 일만 뛰는 거야, 이 양반아. 그렇게 일을 하다 하루는 엄청난 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리운전을 뛰던 중 저는 재테크로 빌딩을 세웠다던 한 할아버지 손님의 술주정을 운전하는 내내 듣게 됐어요. 처음엔 술에 취해 제 꿈이 뭐냐고 지겹도록 묻기에 성공하는 거라고 말하며 제 사정을 대강 말씀드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자신의 성공담을 줄기차게 늘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야기가 솔깃하더군요. 그분도 저처럼 정말 힘들게 살다 자수성가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집에 도착한 뒤 제게 자신의 명함까지 건네주며 재테크 공부에 관심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분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내가? 아,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취객 말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들었나? 다음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니 술이 깬 어르신은 곤란한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끈질기게 재테크를 배우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집을 알고 있었으니 집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어르신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땐 정말 그만큼 절박했었거든요. 그리곤 어르신의 다리에 매달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 이 세상한테 억울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요, 힘도 잘 쓰고 시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돈이라도 갖다 바치라면 당연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간절함에 감사하게도 그 어르신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군요. 전 다달이 일정 돈을 내고 그 어르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며 무료 일꾼도 되어드렸답니다. 그 어르신은 제게 친절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욕을 들어먹고 겨눈질로 훔쳐보며 배우게 된 재테크는 정말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제게 딱 1년의 시간 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이 정도면 생판 남인 자네한테 난 할 만큼 했네. 기본은 가르쳐 줬으니까 나머진 자네가 경험을 쌓든 다른 사람한테 또 배우든 알아서 하게. 어차피 난 곧 여기다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큰아들한테 갈 걸세. 그러니 이제 더는 귀찮게 굴지 말어. 1년이라고 한들 어르신은 분명한 제 선생님이었고 은인이었습니다. 전 어르신께 큰절을 드리고 그 뒤로도 꾸준히 찾아가며 은혜를 갚아나갔어요. 끝까지 절 귀찮아하던 어르신이 미국으로 떠나신 뒤엔 연락이 끊겼지만 아직까지 그분은 제 가슴 속에 더 없는 은인으로 남아있죠. 그 뒤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전 직장을 그만두고 재테크로 돈을 벌어 나이 50대 후반엔 대출을 받아 무려 서울 외곽의 5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전 건물주가 되어 상가 임대 수익으로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갔어요. 건물을 산 뒤에도 소소하게 재테크를 하긴 했지만 너무 오래도록 돈에만 매달려 살았더니 이젠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더라고요. 아저씨,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한편 전 돈을 벌며 여러 고아원에 기부와 후원을 하고 직접 봉사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어린애들 보면 저희 딸 생각도 났었거든요. 이미 딸은 많이 컸겠지만 그래도 제 기억 속 딸은 여전히 헤어질 당시의 어린 모습이었으니까요. 전 딸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에 재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고 봉사를 하는 데만 전념하며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아, 제가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단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딸과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전 언제부턴가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고 숨이 가쁠 때가 잦아지며 복통도 자주 겪었었는데요. 나이도 60대 후반줄에 들어섰고 원래 위장도 좀 약한 편이었기에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통이 너무 심해져 혹시나 하고 검사를 받았더니 제가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사기에 접어들었다며 전 의사에게 조심스레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됐죠. 전 그래도 포기해보지 말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며 입원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절 서럽게 만들었던 건 항암과 병의 고통이 아닌 외로움이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간병해 줄 가족 하나 없다니. 이번 생은 끝까지 참 쓸쓸할 것 같네. 그나저나 우리 딸은 잘 살고 있으려나. 다른 환자들은 자식이나 배우자 등 가족들이 간병도 해주고 문병도 자주 와주는데 난 어쩌다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나 싶어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오래도록 보지 못한 딸 생각도 났고요. 전 이제 40이 넘었을 우리 딸이 어떻게 자랐을까, 결혼은 했을까 하는 평소에도 자주 하던 상상을 하며 씁쓸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보세요? 이거 강방현 씨 휴대폰 번호 맞나요?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그날 전 모르는 번호로 웬 여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그 여자의 정체를 듣고 정말 까부러칠 뻔했죠. 아빠, 저예요. 아빠 딸 유민이요. 저 기억하세요? 뭐, 누구라고요? 유, 유민이? 그 사람은 바로 제 딸 유민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문까지 막히더라고요. 저는 더듬거리며 겨우 목소리를 내어 다시 말했죠. 정말 내 딸 유민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저 3년 전에 한국 들어왔었어요. 엄마랑은 사이가 멀어져서 인연 끊고 혼자 직장을 구해서요. 솔직히 그동안 아빠를 찾을 생각은 못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친척 중 한 사람한테 아빠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 아는 지인이 아빠를 아는 분이었나 본데 아빠가 말기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연락처를 수소문 끝에 알아내서 연락했던 거예요. 아빠, 그 소식이 정말이세요? 딸은 우연히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온 거더군요. 그리곤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묻더니 당장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3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된 전 딸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유민아, 내 딸 정말 그대로 컸구나. 그대로 컸어. 아빠. 딸은 절 보자마자 제게 와락 안기더군요.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앤 제 딸 유민이었어요. 나이가 40이 넘었건만 어쩜 얼굴이 어릴 적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늘 상상만 해왔던 딸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눈물의 부녀상봉을 한 우린 서로의 얼굴을 뜯어보고 매만져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진정이 된 후 전 딸의 살아온 이야기부터 물었어요. 그런데 대체 네 엄마랑 연을 끊었다는 거 무슨 말이야? 결혼은 했고?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제 짝을 못 만나서요. 엄만 일본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새아빠란 사람이 처음에만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더니 엄마랑 자기 사이에서 제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절 홀대하더라고요. 엄마도 점점 동생만 예뻐하고 아빠를 닮은 전 냉대하기 시작했고요. 저 일본에서 정말 서럽게 컸어요. 그러다 대학 가면서 바로 독립하고
가족들이랑 정말 대면대면하게 살았어요. 네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 망할 여편네가 나한테서 널 빼앗아갈 때는 언제고. 그래,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진 두 분 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분 재산은 다 엄마한테 갔고요. 저요,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랑 절 못 만나게 했었다는 것도 아주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빠를 찾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인이 말해줬는데 아빠도 이미 재혼해서 딸이 둘이나 있다고요. 아빠도 절 다 잊었을 거라고 하는데 괜히 아빠한테 서운하고 맥이 팍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아빠를 찾을 생각을 못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빠 소식을 알게 되면서 엄마가 괜히 아빠랑 절 못 만나게 하려고 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던 거예요. 뭐야? 널 그렇게 서럽게 키웠으면서 그런 심술까지 부렸단 말이야? 네, 엄마요. 새아빠랑 살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동안 사치하느라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돈도 다 쓰고 새아빠가 벌어다 준 돈도 펑펑 쓰면서 살았는데 새아빠가 그때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됐는데 그제야 절 찾아와선 앞으로 자기를 봉양하라는 거예요. 제 동생은 돈 많은 자기 아빠한테 붙어서 엄마를 버렸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나한테 한 짓 다 잊었냐고 했더니 그래도 낳아준 은혜는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진상을 피우길래 엄마랑 인연 끊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딸이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딸은 저를 찾지 않았을 때도 사실 절 너무 보고 싶었다며 다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그런 딸을 꼭 끌어안고 다시금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유민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줄도 모르고 내가 진즉 널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네 엄마 모성애를 믿어도 너무 믿었구나.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되다니 내가 평생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거면 됐어요, 아빠. 전 아빠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쓸모없는 자식이 된 줄 알고 너무 슬펐거든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아프신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젠 아빠 곁에 있을게요. 아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살릴게요. 그 뒤 딸은 정말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저를 간병하더군요. 심지어 직장에 다닌다는 애가 제 곁에 있겠다며 휴직까지 했다더라고요. 아빠랑 보낼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요,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그 시간 1분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아직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한 몸은 아니었기에 전 저를 간병하기 시작한 딸과 병원 산책도 자주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딸의 유치원 운동회 때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죠. 그때 아빠 등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승선을 막 향해 가는데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1등이 취소됐을 때 또 얼마나 서럽던지. 근데 아빠도 그걸 여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너와의 추억은 하나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지. 그 어렸던 것이 언제 이렇게 커선. 이번 생활 중 제가 잠시 퇴원했을 땐 전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미술관 구경을 하기도 하고 영화관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힘에 부쳤지만 그렇게라도 딸과 하나라도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평생 제가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다는 걸 들은 딸은 눈물을 쏟으며 저를 이곳저곳 데려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딸을 위해서 저도 더 힘을 냈던 거죠. 그렇게 저를 위해 지극정성이었던 딸 덕분이었을까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 조금씩이나마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 밥도 잘 먹고 체력도 많이 돌아왔죠. 딸을 위해서라도 더 살고 싶어졌던 제 의지와 딸의 정성이 기적을 만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그저 속았을 뿐이라는 걸 저는 딸과 재회한 지 2달 뒤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어디 좀 다녀온다더니 좀 늦네. 그날 딸 없이 혼자 병실에 있던 전 바람이라도 쐬러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산책을 하려는데 저기 앞 벤치에 앉아있는 딸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살짝 여벌굴이 보였기에 저는 반가워서 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딸이 통화 중인 것 같았기에 잠시 뒤에서 기다렸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을 구하더군요. 아빠 상태가 어떠냐고? 갈수록 좋아져, 엄마. 아주 짜증나 죽겠어. 아니, 몇 달 못 살고 죽을 거라던 양반이 왜 갈수록 팔팔해지냐고. 병원 냄새도 싫고 아직 70도 안 된 인간이 몸에서 무슨 노인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그것도 너무 역겨워. 난 어릴 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자꾸 어릴 때 기억 나나니니 운동회 때 어땠냐니 하는데 아우 대충 둘러대느라 얼굴에 주름이 2개는 더 는 것 같다니까. 제발 내일이라도 콱 죽어버려라 빌고 또 비는데 아무래도 나 한참은 더 개고생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너무 충격적인 통화 내용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통화하고 있던 대상은 바로 인연을 끊었다던 제 전처였어요. 딸은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제 앞에선 꼭 살아달라, 자기가 절 살릴 거다며 흐느꼈던 딸은 사실은 제가 빨리 눈을 감기만을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딸이 절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 서울 외곽에 있어도 지금 시세로 20억이나 된다던 아빠 검을 차지하려면 꾹 참고 인내하지 뭐. 아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고 병들어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럼 엄마랑 내가 새아빠 돈 펑펑 쓰고 주식으로도 좀 날리고 했다고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외할아버지가 남겨준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새아빠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살았겠지. 안 그래? 그러게 엄만 새아빠랑 사이에서 애라도 하나 어떻게 해서든 만들었어야지. 그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고 엄마가 이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딸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술술 자신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 떠들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전처는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의 동생을 낳은 적도 없었고 딸은 구박을 당한 적도 없었어요. 전 장인 장모는 집안을 말아먹은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전처와 딸은 전처의 새 남편 돈으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다 쫓겨났던 거더라고요. 딸은 공부도 하지 않아 대학도 당연히 가지 못했고 백수로 놀고 먹다 3년 전 전처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만났던 그 호구를 믿었으면 안 됐어. 나한테 뻐기 가서 평생 놀고 먹게 해주겠다기에 엄마랑 같이 그놈 따라서 한국 들어왔던 건데 그놈이 술집 여자한테 한눈이 팔려서 나랑 결혼도 안 하고 1년 반 만에 날 차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뒤에 겨우 다른 호구 하나 물었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알고지였고 딱 그 뒤에 아빠 소식 들었을 때 우리 진짜 쾌절 불렀잖아. 그 가난뱅이 아빠가 건물주가 됐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게다가 죽을 날까지 받아놨더니 진짜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했었잖아.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딸과 전처는 남자를 등쳐먹기 바빴더군요. 그러던 와중 우연히 제 소식을 듣고 제 재산에 대해 뒷조사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딸은 자기 엄마와 절 속일 각본을 짜서 제게 접근을 한 거더군요. 아무튼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혹시라도 아빠가 눈치챌까봐 지금은 따로 살면서 이렇게 숨어서 연락해야 하지만 아빠만 떠나면 우리 모녀의 세상이 오는 거야. 자식이나 하나니까 아빠 재산도 건물도 다 내 거라고. 또 통화하자. 끊어.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전 전화를 끊은 딸의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통화를 마친 딸은 절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경악하더라고요. 아빠, 밖은 언제 나왔어요? 전 지금 친구랑 통하고 막 들어가려던 참인데. 친구? 친구가 아니라 네 엄마였겠지.
거짓말할 생각 마라. 이미 때가 뒤에서 다 들었으니까. 네가 네 엄마랑 내 돈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 전부다. 제 말을 들은 딸은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까지 떨어뜨리더군요. 뭐라고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뻥긋거렸지만 이제와 무슨 할 말이 더 있었겠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들었는데도요. 변명을 포기한 딸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랑 너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잠깐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 아빠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은 정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은 아니었다고요.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빨리 내 돈을 보고 싶었던 거겠지. 내가 죽기만을 기도했다던 이 말에 내가 또 속을 것 같냐? 돈이 없으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네 엄마도 너도 30년 새 아주 쓰레기가 다 됐구나. 어떻게 그 착했던 네가 이렇게 변한 거냐? 아니에요, 아빠. 제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아빠, 제가 엄마 비 맞추려고 말을 좀 심하게 한 거지. 사실은 정말 아빠를 걱정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앞으로 한 푼도 안 남기고 내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간병하러 올 거냐? 네? 아니,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자식인 제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요. 아빠, 그렇게 감정에 욱하지 마시고. 거봐라. 나쁜 거. 난 진심으로 널 봐서 기뻤고 행복했다. 그런데 난 30년 사이 너에게서 아빠가 아닌 그저 돈으로 변했구나. 두고 봐라. 난 어떻게든 살아서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아니면 무조건 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야. 단 한 푼도 10원짜리 한 장도 너한테 갈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마. 넌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야. 아빠, 아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 제 다리까지 붙잡고 애원하던 딸을 뿌리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제 딸이 실은 내 돈만 보고 달라붙은 거머리였으니 내 안정을 위해서 절대 병실로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요. 제 병실까지 따라와 울며 불며 난리가 났던 딸은 결국 병원 경호 인력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죠. 하지만 딸은 끈질기더라고요. 딸은 계속 몰래 제 병실에 찾아와 싹싹 빌다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쫓겨나길 반복했습니다. 아빠, 전 그저 엄마가 시켜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저랑 엄마랑 이제 진짜 가진 돈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엄만 이제 고시원 월세 낼 돈도 없다고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저도 그동안 월세 못 내서 보증금도 거의 다 까였는데 조금 있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요. 제가 그 건물까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제발 한 1억 정도라도 주시면 안 돼요? 언제 제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땐 그랬지. 적어도 그땐 네가 빨리 부모가 죽기만을 바라는 금수가 아니었으니까. 내겐 비록 피는 아니어졌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고아원의 아들, 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금수에게 주느니 내 돈은 전부 그 애들을 위해 쓰고 갈 거야. 네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그렇게 몇 번을 더 쫓겨나자 그제야 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어느덧 저처럼 60줄 후반에 들어선 전처가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날 한눈에 알아보네. 하긴 나이 들어서도 이 미모가 어디 가나? 아무튼 여보, 내가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왜? 당신 딸한테 재산 물려주라고 설득이라도 하러 왔어? 그거 말고 당신이 날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 유민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잊었어? 그래. 솔직히 우리가 욕심이 나서 나쁜 마음 좀 썼어. 그래도 여보, 우리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
유민이 지금 당신한테 미안해서 매일 울어. 그렇게 본심은 착한 애인데 부모가 돼서 힘들어진 자식을 외면하면 되겠어? 착해? 뭐 미안해해? 내가 돈이 없었으면 찾아와 보지도 않았을 애인걸 내가 모를 줄 알고? 꿈 깨고 당신도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마. 당신도 당신 부모도 내가 돈이 없다고 날 그렇게 무시하고 버려버렸지? 이젠 입장이 바뀌었네. 난 가난이 싫어서 발버둥 친 끝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스스로 돈 벌 노력조차 하지 않는 당신은 그럴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발버둥조차 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침몰하게 되는 법이니까. 저를 설득해보려던 전처는 도리어 무안을 당하자 절 노려보더군요. 그리곤 법적 상속인은 어차피 딸밖에 없지 않냐며 따지고 드는 거예요. 전 그런 전처를 똑같이 노려봐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조치해 놓을 거고 너희 모녀에겐 10원짜리 한 장 안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또 날 찾아와서 못 사게 굴면 나 사람을 써서든 어떻게든 나에게 이런 서러움을 안겨준 당신이랑 유민이한테 한 서리 몫을 해줄 거야. 나 돈 많은 거 알지?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잖아. 게다가 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더 겁날 게 뭐가 있겠어. 뭐?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자식한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다고? 날 먼저 사람으로 안 본 건 그 애야. 난 이제 악밖에 안 남았어. 난 그 악과 깡으로 여기까지 또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의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어디 또 찾아와 봐. 제 으름장이 흠칫한 전처는 슬금슬금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때 제 말이 먹혀든 건지 그 뒤로 그들은 다시 저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실망했다고 한들 딸에게 몹쓸 짓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그렇게라도 더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에 강수를 뒀던 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지금은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전 아직 이렇게 노트북을 켜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살고 싶은 의지가 아직 제 건강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처와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제겐 그런 걸 알아볼 체력도 없으니까요. 전처야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제 알 바는 아니에요. 다만 제 딸은 그래도 제 자식이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남은 인생이라도 똑바로 살았으면 하고 바라고는 있습니다. 물론 딸에게 훗날 제 유산이 한 푼도 돌아갈 수 없도록 이미 법적으로 손도 다 써뒀어요. 지금도 조금씩 여러 곳의 고아원과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에 제 재산을 기부하며 삶을 정리하고 있죠. 원래도 사회의 전부 환원하고 가려던 재산이었으니까요. 아직 건물은 처분하지 못했는데 그 건물도 제가 힘이 남아있을 때 정리를 해두려고 합니다. 사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사장님 소식을 알면 문병이라도 올 수 있을 텐데요. 됐습니다. 이미 다 자라서 사회에 나가 씩씩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도 아직 고원에 있는 아이들도 모두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는 애들 아닙니까? 저를 잘 따랐던 애들에게 굳이 이별을 또 경험하게 해주곤 싶지 않네요. 그냥 아이들 기억 속에선 제가 서서히 잊혀지도록 제가 아프다는 소식 알리지 말고 둬주세요. 저는 많이 아꼈던 수많은 고원 아이들에게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제 딸은 차가운 아이로 자랐지만 저와 마음으로 이어진 그 아이들만은 꼭 훌륭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남길 유산이 그런 제 소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 날이 곧 내일이 될 수도 기적처럼 조금 더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제 삶이 끝나기 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고 나니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네요. 살아보니 꼭 착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해서
끝이 평온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갖고 살아온 가치관과 마음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남기게 된다면 그게 바로 나쁘지 않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옳지 못한 딸의 마음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제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결심한 것도 세상을 보다 선하게 만들고 싶은 제 유지의 일부분이겠죠. 제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즐거움 혹은 여운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노트북을 잡고 있었더니 이젠 좀 힘에 부치네요. 전 이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항상 따뜻한 햇살이 비추길 바라며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